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장소를 좀 바꿔봤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율촌의 스튜디오에서 한번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분위기 좀 달라 보이시죠? 오늘 이제 이곳에서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 오늘 제가 다루려고 했던 주제와 관련된 최고 국내 전문가가 저희 회사에 계셔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사실 최근에 뉴스 외신을 보다 보면은 그런 뉴스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제 더 이상 재택근무 없어. 모두 다 출근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야 뭐 당연히 이제 이미 그렇게 된 지 오래되지만 벌써 몇 년째, 한 5년, 6년째 재택근무에 익숙해졌던, 가끔 사무실에 나가는 거에 익숙해졌던 미국 근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사무실이라는 공간은 뭐 얼굴을 마주하고 하루에 최소 8시간, 뭐 많이 할 때는 10시간, 12시간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일을 하는 동료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또 갈등과 어려움이 또 많기도 하지요. 당연히 회사라는 조직은 이제 직급 또는 성과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차등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또 차별로 또 인식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또 호소하실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는 그거 너무 과잉 반응을 보인다라고 또 불만을 또 가지시는 분도 많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미국, 유럽,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무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괴롭힘, 뭐 차별, 차등,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율촌에 오늘은 조상욱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조 변호사님은 예전에 이제 오피스 빌런이라는 책으로 한번 저희 코너에 잠깐 나오신 적이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으니까 오늘 다시 한번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율촌 노동팀 대표 변호사 조상욱 변호사입니다. 저는 올바른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운영에 관심이 많아서 그 관련된 자문도 많이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또 교육, 또 발표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직장 내에서의 어떤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노동 문제로 이제 간주돼서 노동팀으로 다 이제 모이는 거죠, 보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지난 2023년인가요? 그때 선 넘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괴롭힘 이슈와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책에서 가장 눈에 띄던 단어 오피스 빌런이라는 존재가 있었단 말이죠, 보면은. 다시 한번 그 오피스 빌런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어느 사무실에나 존재하는지 등등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오피스 빌런이라고 제가 말했던 사람들은요, 그냥 단순히 비행위를 하는 직원이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인격 문제, 인격 장애, 뭐 예. 인격 문제. 예. 그 윤리의식의 결함으로 인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회사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사내 갈등이 촉발되는 그런 직원을 말하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얘기했던 게 오늘 얘기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도 있고요. 또 신고인 중에서도 너무 과잉 신고를 한다든지 허위 신고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성희롱 가해자, 그다음에 횡령 배임하는 직원, 또 뭐 이제 심한 경우에 협박하는 직원도 있거든요. 제가 그런 오피스 빌런이라고 칭한 문제 직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네네. 그때 그 사람들을 선 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케이스를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케이스를 모아서 예. 글을 썼었죠. 재밌었어요, 보면은. 네. 어쨌든 이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최근에 등장하는 키워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단어들이 되게 이제 많단 말이죠. 사실 뭐 상사가 일 못한다고 닥달하고 뭐 집어던지고 하는 것들은 옛날에는 되게 비일비재했습니다만, 어쨌든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부터 이제 노동자의 어떤 권리 보호 차원에서 이게 제도안으로 들어온 거죠, 보면. 네, 2019년 7월 16일입니다. 7월 16일.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한 좀 있으면 7년, 만 7년 정도 되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6, 7년 사이에 이 오피스 빌런을 비롯한 어떤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게 많이 줄었습니까? 많이 줄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늘었다기보다는 많이 눈에 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 건수는 늘지 않았는데 눈에 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2019년에 도입이 되면서 예. 일반 우리 사회에서의 관심이 높아졌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런 문제 직원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자주 문제가 제기가 돼요.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관심이 많으니까 네네. 언론에서 다루는 빈도도 많고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각성된 그런 의식 때문에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 것 같고요. 최근에 오피스 빌런이 특별히 더 많아졌다. 저는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주변에서 보면 SNS나 이런 걸 보면은 뭐 거의 매일 뭐 X, 페이스북, 그 다음에 뭐 스레드 곳곳에서 이제 직장에서 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뭐 때려칠까요? 뭐 아니면 그렇죠.
나 이거 저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노동청에 가서 이야기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죠. 뭐 변호사님이 보시는 것도 그렇고 저도 온라인에서 보는 것도 그렇고 이게 오히려 더 괴롭힘이나 여러 가지 직장 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원인이 도대체 그럼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한마디로 말해서 인지 감수성 제고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인지 들어요. 감수성. 아 이거 괴롭힘이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많아졌던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 등등에서 설문조사나 기타 조사를 해보면은 네네. 실제 직장 내에서 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상황은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더 나빠졌다고 하는 분도 있고 산업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그렇겠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예방 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고 그렇죠. 회사도 신경을 쓴다. 네. 그런 답변을 하면서 괴롭힘에 관한 문제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동시에 말씀 주신 대로 괴롭힘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또 실제로 직장 생활하면서 실제 경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일종의 괴리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은 좋아졌는데 네. 사람들이 괴롭힘이 굉장히 많다고 느끼고 또 실제로 생생하게 괴롭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하고 주관적인 인식이 괴리가 있다. 주변에 그런 게 되게 많을 것 같고 나도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불편한 상황 생기면 괴롭힘 네. 이렇게 자동 반응이 나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9년 7월에 도입된 직장내 괴롭힘 제도와 상관이 있죠. 괴롭힘 제도는 기본적으로 신고인 내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신고인을 강력하게 보호하게 돼 있고요. 그 괴롭힘 사실이 확인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용자가.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호 조치도 해줘야 되고 비밀 보장도 하고 그 신고를 이유로 해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심지어 형사처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제도가 마련돼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인지감수성 제고와 결합을 해서 괴롭힘 신고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괴롭힘 신고 문제가 다시 괴롭힘 사건으로 회사에서 판단되는 과정에서 네. 우리 괴롭힘 제도에서는 괴롭힘 개념 자체가 애매하고 굉장히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그러면 그것이 다시 또 사람들의 인지 감수성을 제고시키고 저는 그게 일종의 대먹임 효과 아닌가. 피드백이 계속 발생하면서 예, 더욱더 맞습니다. 사람을 민감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괴롭힘이라는 것은 내가 괴로워. 그럼 누가 나를 괴롭혔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 괴롭힌 당사자가 이제 있단 말이죠. 보면은 대부분 뭐 직장에서는 이제 이 수익적인 위계 구조니까 나보다 더 윗사람들이 나를 괴롭혔다라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이제 이 변호사님께서는 그런 분들 많이 보실 거지 않습니까? 괴롭힘 당사자로 이제 지목된 사람들은 어떤 또 이 상황을 겪어야 되는지 예. 그리고 이제 이 괴롭힘 신고가 나오면 또 이걸 처리해야 되는 또 이게 각 노무 담당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은 또 어떤 또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게 사실 궁금합니다. 보면. 우선 그 피신고인이 되면은요. 네. 지금 현재 괴롭힘 제도 하에서는 회사가 신속하게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당신이 괴롭혔지라고 예. 이제 하면서 예. 그 조사 대상자가 됩니다. 네. 대상자가 되면은 당연히 그 조사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도 억울할 때가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걸 억울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또 자기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동료 직원들한테 가서 진술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사과하려고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합니다. 피신고인이 고생하시고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피신고인이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 2차 가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너무 과하게 예를 들어서 받을 준비도 안 되는데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맞신고를 한다든지 너가 그런 내가 혼날 짓을 했잖아 보면은 뭐 이런 네, 식으로. 맞습니다. 피신고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법에 대해서 없는데요. 네. 이제 피신고인이 취해야 되는 바른 자세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괴롭힘 가해 용의자로 이제 지목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나? 예, 맞습니다.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피신고인은 조사를 잘 받아야 돼요. 조사를 잘 봐야 된다. 제가 어떤 일이 있냐면요. 피신고인께서 당연히 방어권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할 때 가면은 본인 말씀 많이 하시죠.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거나 그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거나 그게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고 막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 말을 너무 많이 하셔도 이게 안 좋을 때가 있겠군요. 보면. 네. 근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피신고인을 제일 먼저 조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신고인을 먼저 조사하겠죠. 예, 신고인 얘기를 먼저 듣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인이 본인에게 유리한 짓을 해줄 사람이 누구다. 동료라든지. 예, 뭐. 그럼 그런 사람들도 미리 만나보고 신고인이 카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거를 내면 그것도 보고 네. 그래서 피신고인이 어떤 변명을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피신고인이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다 해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조사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금방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요, 이상한 얘기를 할 때 가만히 놔둬요. 아, 계속 하시라고? 네. 왜냐하면은 조사자로서 그분이 말하는 거를 말릴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상하다는 것 자체가 이 조사에서는 조사할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제가 굉장히 열심히 듣는 것 같겠죠. 그러면 이제 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피조사자가 됐을 때에는 네. 굉장히 자제하고 그 사실과 다른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말을 절제를 해야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함부로 사과하겠다. 이런 것도 2차 가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회사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고 네네. 또 자기가 진정한 사과를 할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걸 좀 되물을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그 사과 관련해서는 네. 피신고인 된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과를 해서 이 사항을 빨리 끝내고 싶다. 그렇죠. 아, 어떻게든 빨리 이거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그냥 없는 일로 빨리 돌려놓고 싶죠. 저는 모든 피신고들한테 거의 그런 걸 보는데 네. 그거 자제를 해야 됩니다. 아, 타이밍을 기다려야 된다. 예, 타이밍도 기다려야 되고 사과의 방식도 고민해야 되고. 예, 사과라는 게 진정성이 없고 자기가 책임질 의사가 없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면피성 사과잖아요. 네네. 그거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때가 많아요. 그래서 피신고인들도 균형하고 자제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상황을 약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게 좀 필요하다. 네. 그럼 실제로 이제 이 신고인, 피신고인 이 사이에서 껴서 이제 회사에서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 이 노무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괴로운 일이겠어요, 이거는. 인사 담당자들이 굉장히 힘들죠. 네.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사실은 인사 담당자들의 심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제가 기업을 주로 대리하다 보니까 네. 제가 직접 만나는 분들이 조사나 징계 절차 같은 것을 책임진 인사 담당자들이 많아요. 근데 인사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괴롭힘 사건 그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고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거든요. 사실 그렇죠. 나는 어렵지만 나는 괴롭혔다고 했는데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인사 담당자분들께서 그런 사실관계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거나 네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소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객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괴롭힘 사건에서는 정확하게는 신고인하고 피신고인 사이에 사내 인간관계 갈등이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양당사자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양돼 있고 그렇죠.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회사에서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이냐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 인사 담당자에 대해서 굉장히 결과가 안 좋은 경우에 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인사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거나 문제 제기할 때가 있어요. 부당하게 날 괴롭혔어. 또 이렇게. 예, 신고 과정에서의 절차 문제라든가 아니면 신고 과정에서 오히려 나를 괴롭혔다. 걔를 괴롭혔다. 2차 가해를 했다. 아이고야.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나를 핍박한다. 예. 이런 항의를 받는 경우 그리고 심지어 이제 신고, 고소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 분들도 굉장히 고생하시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딱 법에 정해져 있는 뭐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면 차라리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책에서도 이번에 새로 쓰신 이 괴롭힘은 아닙니다라는 이 책에서도 보면은 사실 괴롭다라는 거는 직장이라면 다 괴롭단 말이죠. 월요일날 출근하기도 괴롭고, 예, 그 다음에 뭐 목표 달성해야 되는데 못한 것도 이제 괴로운데 이게 이제 괴로움은 주관적인데 이 괴롭힌다는 것은 괴롭힘은 또 법률에 의한 또 객관적이란 말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증명되지 않는 괴롭힘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보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보면은 제가 이 사건에도 소개를 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작은 한의원이었는데 한의원, 작은 한의원에서 치료실에서 네, 직원들이 뭐 한 5명 있다고 치면 누군가 손톱을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톱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네. 그 팀장이 보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단톡방에다가 이 손톱 깎으신 분 누구냐고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됐죠. 네네. 그래서 단톡방 안에서 프로페셔널인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손톱 깎으신 그분도 팀원이죠. 팀원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얘기가 끝났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괴롭힘 신고하고 네? 노동청에 진정하고 형사 고소하고 아니, 손톱 깎은 것 때문에. 네,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렇게 됐어요. 이야. 그런 직원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게 됐는데 교육을 하던 팀장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팀장이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얘기가 분위기가 처지고 이러니까 네. 앞자리에 앉은 분한테 나이가 몇 살이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이에 좀 민감하신 분이었어요. 아이고야, 하필 또. 예, 그러니까 이분이 탁 얼어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아무 말 안 해야 되는데 예. 팀장이 그 분위기를 무마한답시고 또 How old are you? 이렇게 영어로 물어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예. 그분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괴롭힘 신고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팀장에 대해서 네. 지휘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됐어요. 인사 조치를 또 요구하고. 예. 이게 그 정신적 고통이 문제된 사례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분들이 괴롭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네네. 본인은 괴롭죠, 당연히. 괴롭죠. 예. 좀 과민하다고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분들의 괴로움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 그 괴롭힘 제도에서 볼 때는 이게 과연 그 사람의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괴롭다고 느낄 만하냐. 네네. 그걸 객관적 고통이라고 하는데 이 객관적 고통인지가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에 그 객관적 고통을 인정 안 했어요. 인정 안 하는. 근데 이러한 좀 과민성에서 비롯됐다라고도 보여지는 네네. 이런 신고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서를 끊어서 네네.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괴로운 경우에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는데 네. 실제로는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저도 그런 생각이 예. 들긴 듭니다만 사실 뭐 본인은 또 괴로우시니까 그렇겠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 괴로움의 입증 문제는 항상 그 괴롭힘 사건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요즘에 이제 이 괴롭힘과 관련돼서는 옛날처럼 이제 대놓고 막 앞에서 연박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도 있습니다만 이제 온라인 사회로 바뀌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단톡방과 네. 관련된 이야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학교에서도 보면은 이제 학폭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이제 네. 누구를 뭐 따돌리고 따로 우리끼리 방 만든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나간 애들 계속 잡아와가지고 계속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괴롭힘을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보통 학폭 때 많이 나오는데 사무실에서도 이 어른들끼리 모여있는 이 사무실에서도 비슷한 행태가 벌어지고 또 이 카톡을 둘러싼 단톡방을 둘러싼 괴롭힘과 관련돼 있는 이 공방전이 벌어지나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까? 그래서 그 제가 어디 가가지고 단톡방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요. 네. 그럴 때 제가 그 팀장님들이 앞에 있으면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가 괴롭힘 사건 하면서 그 단톡방 메시지 복사된 거 보느라고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항상 단톡방 메시지 가지고 문제 제기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증거로 제출하기도 좋으니까. 네. 단톡방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단톡방이라는 게 보통은 그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입니다. 회사에서 단톡방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가 필요한 사람들끼리 서로 단톡방을 만들거든요. 예, 정보 교류, 뭐 그다음에 자료 공유, 뭐 이런 것 예. 때문에. 근데 이제 비공식적인 채널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긴장이 좀 풀어지는데 그 안에서 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사 업무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성격도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랑 관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랑 연결될 수가 있는데 카톡을 상시적으로 쓰다 보면은 네. 그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톡 메시지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개를 한다. 네. 그러면은 나머지 99개는 괜찮은데 한 개는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그럴 때 있죠, 뭐 사실은. 공개적인 질책을 한다든지 네.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네.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왜 맨날 일처리 늦어요? 뭐 이렇게 한마디 던질 수는 있죠. 예. 근데 그게 1년이 쌓이면 예. 이게 1200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달에 한 개씩 했다 그러면 12개잖아요. 네. 그러면은 신고인이 그 12개를 골라서 낸단 말이에요. 골라서 내겠죠. 그러면은 일단
그 양자 사이에 있었던 시차라든가 그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 같은 건 다 안 보이지 않습니까? 배제되고. 그 12개가 연결이 되면서 이게 지속적인 괴롭힘처럼 보이는 거예요. 음. 그리고 실제 괴롭힘일 수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카톡방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카톡방은 자고한 이 공식적인 이 채널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단톡방이 더 좋겠네요. 단톡방이 굉장히 예. 위험합니다. 음, 근데 동시에 이 단톡방이 어떤 거가 또 위험하냐면은 이게 아까 말씀 주신 따돌림이랑 또 상관이 있거든요. 따돌림이랑. 네. 그러니까 그 단톡방을 만드는데 네. 어떠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런데 그 업무를 하고 있는 누군가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든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도 연결해서 비공식적인 채널이니까 네. 이게 빼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전체가 1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한 7명만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예.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느껴지고요. 아까 학폭 말씀하셨는데 지금 학폭 세대들이 직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벌써 이제 입사한 지 꽤 됐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단톡방에서의 그 따돌림 같은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건 문제라고 느끼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대로 또 학교에서 느끼던 그 인식이 회사에서도 그대로. 그 단톡방을 하다가 어떤 특히 팀장, 네. 그 리더격이 되는 사람이 누구를 뺀다든지 네. 아니면은 그 사람이랑 일하기 싫다고 네네. 그 방은 놔두고 놔두고 다른 방 따로 다른 가서. 단톡방을 또 만들어요. 많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예. 근데 저는 그때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만드는 건 자유인데 네. 빼는 건 자유가 아니다. 음. 이제 빼는 순간에 네. 이것은 따돌림 문제 제기가 되기가 굉장히 쉽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방 자 폭파합니다. 자 나가주세요. 이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해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멤버를 제외해서 다른 단톡방을 만든다든지 네. 그분이 탈퇴를 시킨다든지 할 때에는 이유를 설명해 줘야죠. 그 따돌림 또 괴롭힘의 일종인데 네. 괴롭힘의 경우에 인사상 조치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업무상 적정 범위 내에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괴롭힘이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유의해라 그러면은 이제 밤늦게 카톡 보내기, 뭐 주말에 이제 일 시키지 않기 이런 정도는 이제 요즘에 많이들 인식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일상 업무 과정에서도 이제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빠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뭐 특정인들을 몇 사람 배제하고 이너서클을 따로 만든다든지 이게 잘못하면 다 이제 따돌림으로 간주될 수 있다,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주말에 시키고 네. 밤늦게 시키고 이것도 굉장히 많아요. 네. 단톡방에서 그게 마음을 좀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것 중에 되게 재밌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 단톡방에 그 팀장격이 되는 분이 팀원한테 주말에 일 좀 시켰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이 단톡방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 이게 주말에 일 시킨 것도 나왔죠. 네. 그다음에 그게 단톡방에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 앞에서 지목하는 형태로 나온 거 아닙니까? 면박도 좀 주는 것처럼. 예. 그리고 그거가 쉽게 말해가지고 증거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다 봤잖아요. 다 받고.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예로 그게 1년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을 따돌린 게 될 수도 있고, 따돌림이 아니더라도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것도 될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이거 가급적이면 단톡방을 안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이제 텔레그램처럼 이제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걸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 뭐. 근데 안 만드는 거는 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운영을 할 때 저는 그거를 또 인지 감수성이 제고됐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응한다는 의미에서 대응 감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잘 이해를 하고 높아진 인지 감수성 수준에 맞춰서 자기가 좀 더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는 자세. 이게 대응 감수성인데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팀장은 그래야 돼요. 그런 것까지 챙겨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별로 들 것 같은데. 예, 그렇긴 하지만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지 감수성 제고라는 게 예. 불가역적인 흐름입니다. 원래 인지 감수성 수준이 높기도 높았지만 예. 그게 어떤 계기를 못 만나고 있다가 2019년 7월 16일에 괴롭힘 제도가 생기면서 문이 탁 터져버린 거죠. 그동안에 쌓여있던 게 다 괴롭힘이라는 이 주제로 다 집중이 돼버렸군요, 보면. 예, 그래서 예전에 당연해 보였던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인지 감수성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피드백 효과 네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객관적인 괴롭힘 상황은 좋아졌는데 네.
매년 10%씩 괴롭힘 신고가 증가하는 거를 보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게 좀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사실이고. 그렇다면은 그 높아진 이인감수성 그 수준에 맞춰서 기업이나 그 다른 구성원들이 제가 말하는 대응 감수성 같은 걸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이제 서로 다 결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게 괴롭힘이다, 괴로움이다, 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방금 단톡방 말씀하실 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AI가 이렇게 심어져 있으면 내가 네. 이렇게 딱 입력을 하고 있으면 인간 그러면 안 돼. 문제가 있어라고 지적해주면 차라리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이제 기업 현장에서도 점점 AI가 이제 많이 사용된단 말이죠. 이게 그렇죠. 뭐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가만 생각해 보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제대로 일하고 있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동안 책상만 앉아 있으면 일한다고 보여지는데 AI를 동원하면 이제 그 사람이 뭘 하는지를 다 챙겨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보면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지금 괴롭힘, 괴로움이라는 것은 단톡방 수준에서의 현재 시대에서의 이제 문제인데 AI 시대에 있어서의 이 사람들이 겪어야 될 괴로움,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미래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 그 괴롭힘과 관련해서 좀 국한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네. AI라는 것은 정보 처리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계속 좋아지죠. 그러면은 근태 관리가 말씀 주신 것처럼 훨씬 쉬워지고 근태 관리. 예, 정확해지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 시간의 낭비를 없앨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근로 시간 낭비를 없애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효율성을 높이는 거니까.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근로 시간 규제가 점점 강해지잖아요. 52시간. 예.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인 근로 시간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근로 시간을 밀도 있게 네네. 써야 된다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인 거예요. 요건데. 네, 그러니까 AI를 이용해서 근태 관리를 하겠죠. 근데 AI 관련해서 근태 관리를 하면은 또 다른 흐름인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예. 이런 문제가 생기고 과다한 감독에 의한 괴롭힘 문제가 또 생기는 너 거예요. 1시간 동안에 그 가만히 멍하니 모니터를 쳐다보는 시간이 총 17분 몇 초야. 그럼 일 안 한 거지. 네,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이 되는군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AI를 통해서 근태 감독이 강화된다. 그러면 좋기만 하냐. 네. 분명히 좋은 점이 있겠죠. 그리고 더 공정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럴 때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 문제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예, 그거는 특히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중요합니다. 근로시간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가 근로시간인지가 불분명하거든요.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가 일단 근로시간이다. 예, 라고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그 지휘 감독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시간이 근로시간이에요. 지휘 감독이 가능한. 예, 그래서 직장 내에 있다 그래도 네. 본인이 자유롭게 그 시간을 쓸 수 있다. 그런 게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탕비실에 가 있거나.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근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집중을 안 하고 개인적인 일을 하면은 그것도 원래 이론적으로는 직장에서도 근로시간이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AI가 이걸 다 골라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는 회사에 나와서 9시간 있다가 갔는데 예. 점심시간 포함해서 AI 기준으로 보니까 3시간 20분 일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은 AI에만 의존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로시간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AI를 통해서 근태 관리를 철저히 한다. 그래서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서 감독의 수준을 높인다. 예. 그러면은 아무리 AI라고 한들 근로시간이 준수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갈등이 생기는군요. 또 근로시간 관련해서 뭐 내가 근로시간을 충분히 10시간 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9시간밖에 보상 안 해줬다. 시간에 대해서 충분한 수당 내지는 임금을 안 줬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법제도 하에서는 그것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임금과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근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그렇게 근태 관리를 철저히 한 게 꼭 그 한 사람이 아니라요. 불만이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이 커지는군요, 보면은. 그러면 그 여러 사람이 다 뭉쳐서 네. 그 회사에 대해서 이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괴롭힘하는 게 되고 회사가 또 근로시간 제도를 안 지킨 사람이 되고 AI가 너무 좋아져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네. 이 노동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는 AI가 다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뿐이다. 네, 그래서 저는
그 괴롭힘 제도를 볼 때도 균형과 중용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올바른 대응 감수성이랄까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AI 시대일수록 더 그럴 것 더 같아요. 그럴 것 같다. 네. 어쨌든 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이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야 되는데 예. 이 인사 담당자나 저 위에 계신 분들이나 자관 계속 이거를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압박에 되게 시달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런 케이스들 많이 보셨는데 이 빨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생각이 들죠. 생각이 듭니다. 이해는 간다만 뭐 왜냐하면 맨날 만나 뵙기 때문에 네네.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고 이해가 되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은 괴롭힘 사건이 나면 네. 피해자인 신고인도 괴로운데 조사를 이제 받는- 가해자인 피신고인도 괴롭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하는 인사 법무 담당자도 괴롭고 최종 책임을 지는 경영진도 괴롭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업도 네. 경영 활동에 굉장히 제약을 받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이게 괴롭힘이.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마음은 빨리 이걸 끝내고 싶다는 거고요. 네네. 거기에다가 기업 입장에서는 그 무관용 정책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관용 정책 한 번에 그냥 원 스트라이크 아웃. 우리 같이 건강한 기업 문화에 네. 괴롭힘이 웬 말이냐. 그래서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취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단호해야 된다. 네. 그리고 실행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하는 거죠. 바로 이제 팀장 뭐 보직 해제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정말 잘 이해를 하는데 네. 저는 그동안의 괴롭힘 사건을 처리해본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현명한 태도는 아니다. 현명한 태도는 아니다. 라고 이해는 가지만 현명하진 않다. 예, 왜냐하면은 그 괴롭힘 사건의 해결은 그 객관적으로 사실이 밝혀지고 공정한 절차가 이행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시간이 시간이 걸립니다. 걸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너무 무관용 정책을 강행을 해서 네네. 원래 이 사람이 잘못한 것에 비례되지 않은 너무 과격한 징계를 한다. 주의나 견책 정도면 됐는데 그쵸. 뭐 자관 보직을 이동시킨다든지 네. 아예 뺏는다든지. 필연적으로 갈등으로 이어지죠. 이 무관용 정책이 힘을 얻는 거는 무관용 정책의 결과 시행한 결정이 공적으로 인정받을 때입니다. 근데 법원에 가서 이제 판단을 받아보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면은 무관용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회사의 기업 문화에 악영향을 줍니다. 뭐 위에서 뭐라고 해도 이제 저거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돼라고 예. 무시하는 경향도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기업이요 시간의 그런 스팬을 좀 넓게 가져갔으면 넓게 좋겠다. 가져갔으면 좋겠다.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첫 번째 조치를 할 때 그 첫 번째 조치가 예를 들어서 분리 조치일 수도 있고 네. 가벼운 징계 조치일 수도 있는데 그 조치로 인해서 분쟁이 나왔을 때 네. 그 첫 조치의 정당함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조치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단호한 조치는 아니더라도 네네. 그만큼 강력한 조치는 아니더라도 정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는 돼야 된다. 예, 그리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네. 결과적으로 갔을 때는 그 가해자로 지목된 분이 반성할 수도 있고요. 네. 그 정당한 조치에 반발을 또 하게 될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정당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서 있었던 고통의 총량은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결했을 때 그 받는 사람들의 상처가 제일 적고 제일 적다. 그 건강한 기업 문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또 기업이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짧은 질문이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는 것을 건강한 기업 문화를 위한 커미트먼트라고 오해하지 마라. 단호한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 네, 그것이 아니고 좀 더 시간을 좀 넓게 보고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고요. 근데 그렇게 조언하면은 대부분 별로 이렇게 인기는 없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변호사님 모셔서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뭐 따돌림 등등과 관련된 이야기, 우리나라 사례를 중심으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괴로움이 이제 괴롭힘은 아니다라는 이 책의 이제 부제가 감수성의 시대, 기업 문화의 길인데 이제 기업 문화에 대해서 아까 여러 번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결국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는 조직 전체이기도 하지만 뭐 리더 또는 경영진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키를 잡고 있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이제 뭐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주로 경영진도 많이 만나보시고 여러 가지를 하실 텐데 이 어떤 조언을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새삼 다시 이 방송을 보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리더 또는 뭐 경영진에 대해서 조언을 한번 주시다면. 우선 첫 번째는 팀원들의 갈등에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된다. 네. 아무 때도 개입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네네. 이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갈등 자체가 사실은 뭐 업무 분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그걸 풀어가는 건 좋은데 네. 회식 한 번 하고 포옹 한 번 한다? 자, 이거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내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된다.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된다. 그리고 2차 가해입니다. 2차 가해. 2차 가해를 하면 안 되는데 명예훼손하겠다라고 고소장을 보내는 거는 네. 이게 정당한 권리 행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갑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2차 가해예요. 2차 가해로 그래서 그런 거를 자제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법적 조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법적 조치는 최후의 수단이다. 예. 본인이 억울하니까 법정에서 가려보자. 네. 자,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은 겉으로만 맞고 속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이게 법적 조치라는 게 법으로 허용된다는 거지 언제나 적당하다는 게 아니다.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예, 저는 그런 것들을 리더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네. 자기의 자기의 리더십을 과신하지 마라. 나의 리더십을 과신하지 마라. 어쨌든 뭐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겠습니다만 직장 내 어떻게 보면 하루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직장이라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를 이제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피해가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잘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요번에 새로 써주신 이제 괴로움이 괴롭힘은 아니다라는 것들 보면 개인, 조직, 관리자 그다음에 경영자 모두한테 도움이 되는 뭐 사례라든지 조언들 그리고 케이스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답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변호사님께 연락하면 되겠죠 보면. 글쎄요. 네, 어떻든 뭐 세상은 사람들이 다 이루어가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 속에서 벌어지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AI가 이제 모든 것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2026년에도 여전히 사람들끼리 싸우고 조직 내에서의 문제가 생기고 괴로움과 괴롭힘이 서로 엇갈리면서 더욱더 살기 싫은 회사를 만드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라는 문제, 어떻게 보면 되게 근본적인 뭐 기업 문화일 수도 있고 감수성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없는 것처럼 간주하지는 말고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놓고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그러다 보면 요만큼씩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재택근무 이제 폐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다시 사무실로의 근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 괴로움을 어떻게 잘 해결할지에 대해서 법무법인 율촌의 조상욱 변호사님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 댓글로 보여주시면 제가 잘 모아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때때로 다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오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